네, 백투 더 퓨처. 빰빰빰빰 빠라빰빰빰빰 빠밤. 네, 백투 더 퓨처. 네네네. 제가 효과음을 넣은 건 예. 드로리안이 이제 시간 여행할 때 이렇게 쫙 하고 나가잖아요. 예. 네, 그 소리를 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1987년에 영화 이제 개봉을 했고요. 그렇죠. 국내에는 살짝 늦게 개봉을 한 거죠. 3부작이 나왔어요. 네, 네. 오늘 그러면 3부작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1편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1편을 네, 1편을 온 네. 가족이 같이 보자. 네네네. 엄마랑 사귀는데 아니요, 사귀진 않죠. 정말 좋은 아니요. 추석 특선이네요. 네, 사귀는 건 아니죠. 예. 엄마가 아들을 짝사랑하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아들은 정말. 그거를 좀 버리려고 하는데 간질간질하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다들 네. 많은 분들 보신 그렇죠. 우리 보통 가족 영화 하면은 굉장히 네. 좀 심심하거나 아니면 시시하게 느끼는데 네네. 어느 누가 네네. 과연 로버트 제메키스의 이 백투 더 퓨처를 시시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아무도 그게. 없을걸? 한 3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볼 때마다 더 봤겠다. 재밌고 예. 그리고 이게 가족이 또 보기 좋은 게 아버지 세대들은 이 영화 보면서 그래 이거 언제 봐도 재밌네. 그리고 자식 세대들은 이거 딱 처음 보는데 이런 영화? 85년에 나온 영화야? 그러게. 국내는 87년에 개봉했다고? 별로 것 같은데? 그러게. 딱 보고 나면 좀 치네. 재밌네. 이거 2편이 또 있어요?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골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정보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줄거리부터 일단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이 마틴 맥플라이. 네. 네. 마티가 친하게 지내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예. 브라운 박사. 예, 이 브라운 박사님께서 갑자기 저녁에 시간 불러내요. 야, 내가 타임머신을 완성했다. 나와봐. 라고 해서 드로리안을 이렇게 막 몰고 오죠. 그런데 갑자기 테러범들이 나타납니다. 이 브라운 박사가 아마 이 드로리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브라운 박사가 드로리안을 몰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티가 도망가요. 그 테러리스트부터. 예. 그래서 드로리안을 타고 시간여행을 과거로 가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데 둘이 사랑을 나누고 해야지만 이제 이 마티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젊은 엄마가 마티를 보고 반해요. 너무 새롭잖아요. 근데 시대를 앞서간 그런 인물 같은 복장을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기분이지? 그렇죠. 쟤를 보면은 맞아요. 아유 내 새끼 이게 아닌데 네. 뭔가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지. 네.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이 마티를 짝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진을 가족 사진을 마티가 갖고 있는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을 과거로 가니까 과거에는 살짝 그 요소가 잘못되면 미래에는 크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티가 자신의 엄마와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게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을 굉장히 좀 재밌게 묘사한 게 바로 백투 더 퓨처죠. 1편. 요즘 관객들이라면은 네. 아니야 과거에 뭔가 뭐를 바꾸면은 분기점이 따로 생겨서 다른 네. 우주가 생긴다고. 그렇죠. 다중우주 말씀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때 이 백투 더 퓨처 1편 나왔을 때 이거 너무 과학적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당시에는 어떤 대중적인 과학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처음 생성된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로버트 저메키스인데 너무 좋아. 네, 프로듀서가 이제 밥 게일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렇습니다. 밥 게일이 자신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학생회장이었어?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와 또 함께 학생회장인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재밌겠다. 시간 여행을 하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그냥 사석에서 막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스티븐 스필버그와 로버트 저메키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얘기 시간 여행을 하면 좋은데 나는 너무 바빠. 인디아나 존스를 또 완성해야 되고 이러면서 로버트 저메키스에게 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완성이 된 게 바로 이 백투 더 퓨처입니다. 스필버그가 이제 매 시기마다 자기가 점찍은 어떤 뭐랄까요? 그렇죠. 자기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후배 감독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뭐 조단테, 맞아요. 우리 로버트 저메키스, 네네네. 뭐 여러 명이 쭉 시기별로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이제 저메키스가 가장 뭐랄까
앞서지 않나. 그렇죠. 가끔씩은 전 스필버그 영화보다 저메키스 영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메키스 영화 중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하나만 꼽으세요. 하나만. 자. 저는 그렇다면 캐스터웨이. 나는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도 좋죠. 내가 먼저 얘기할 걸 그랬다. 그러면 우리 저기 공정하게 네네네. 2000년대 이후 로베르토 저메키스 영화. 하늘을 나는 남자. 하늘을 나는 남자. 네네. 2000년 이후. 베올프. 베올프. 나쁘지 않았어. 그렇죠. 이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스필버그도 그렇지만 로버트 저메키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게 또 로버트 저메키스인데 거의 제임스 카메론 저리가라 할 정도로 그쵸. 그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맞아요. 많죠. 근데 베올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들을 찍긴 하는데 그 실사가 아니라 3D 애니메이션으로 또 완성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만들고 베올프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또 보여준 감독이죠. 맞아요. 폴라 익스프레스도 있고. 예. 그리고 아마 로버트 저메키스 할 때 또 한 편 얘기해야 될 게 아마 콘택트. 최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는 그렇게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감독인데 특히 시간 여행물을 얘기할 때 백투더퓨처는 정말 빠질 수 없는. 나오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 이 설정을 할 때요. 드로리안이 지금은 워낙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로 시간 여행을 한다. 근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짜놓았던 건 방이었다고 해요. 방에 들어가면 그 방에서 시간 여행이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오면 시대가 변해 있다. 예. 라고 했는데 저메이스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더 이게 큰 영화인데 그렇지. 역동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 역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드로리안. 참 차도 잘 골랐고요. 네네네. 예, 당시에 이제 원래 이제 상용된 차였으니까 8단 차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도 나가지고. 네. 당시로선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던 차였는데 네네. 어찌됐든 차도 잘 골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임머신용으로 개조한 브라운 박사가 개조한 모습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완벽한 모습. 저희 갖고 집에 계신가요? 두리안 장난감 한 6개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있어요. 티타늄 소재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저도 이렇게 있으면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인기를 많이 얻은 또 모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투더퓨처가 또 하나 재미있었던 게 우리가 흔히 이제 PPL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간접 광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 이 PPL의 개념을 국내에 PPL은 저렇게 사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린 게 또 백투더퓨처이기도 해요. 굉장히 수준 높게 잘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나이땡 신발을 신고 나오고 펩땡 콜라를 마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에 저런 자판기 같은 데서 뽑아서 마시는 것도 저게 굉장히 힙하네. 레트로의 어떤 느낌 있고라고 하면서 이 백투더퓨처 이후에 나왔던 간접 광고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또 크게 성공하기도 했던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죠. 네. 이 백투더퓨처 이야기하면은 관련된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사실 마이클 제이 폭스 얘기를 빼놓고 이 시리즈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제이 폭스가 당시에 이 백투더퓨처에 출연하기 전에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로버트 저메키스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마틴 맥플라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오전,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드라마 찍고 오고 밤 시간에는 이제 백투더퓨처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속편 계획이 백투더퓨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에피소드 4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편 만들어 놓고 너무 크게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마이클 제이 폭스의 인기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백투더퓨처를 3편까지 만들게 됐죠. 근데 그 이듬해 마이클 제이 폭스의 영화를 찍는데 손이 좀 떨려가지고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을 하진 않았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증상을 하고 의사가 처음에는 말하는 걸 좀 꺼리더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네, 파킨슨병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가 결혼하기도 했고 아들도 있었고 후에 또 쌍둥이 딸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연기 활동을 병행을 했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서 99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네, 하지만 마이클 제이 폭스가 그 연기 생활로 은퇴를 했지만 대신 이제 파킨슨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선 그 재단을 세워서 기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는 이제 일종의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투더 퓨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뮤지컬로도 영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상영이 됐었어요. 뮤지컬로 출연이 됐는데 미국에서 올해 7월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상영이 되는데 그 자리에 이 백투더퓨처의 주역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진이 이제 딱 떴거든요. 눈물 나. 네, 뭐 브라운 박사도 나오고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도 오고 마이클 제이 폭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 벌써 85년이면 몇 년이에요. 40년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리즈를 바탕으로 당시에 봤던 관객들은 함께 나이 먹어가고 또 이렇게 건재하구나. 우리의 스타들이 우리와 함께 또 백투더퓨처의 주역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뉴스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죠. 사실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참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일종의 약간 그 종교화된 네, 그렇죠. 시리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정말 좋은 영화죠. 종교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최근에 또 하나 재밌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 86년에 나온 비디오 테이프가요. 경매로 나와서 8,000달러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거예요. 백투더 퓨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백투더 퓨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리즈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뭐 다 좋아하고요. 그 3편이 평가가 안 좋잖아요. 사실 3편 중에. 그러니까요. 저 3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3편이 이제 서부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서부국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배경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요. 1, 2, 3편이 너무 고르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뭘 딱 하나 고르기도 참 힘들고 1편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래서 2편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2편은 미래로 가는데요. 미래는 또 어떨까? 정말 1편만큼 재밌을까? 너무 재밌어. 네, 그런 기억이 나요. 2편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드로리안 같은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타임머신 기체 드로리안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영화에서는 플루토늄을 재료로 사용했고 네네. 두 번째 영화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은 그 연료로 사용했고 이 3편에서는 이제 그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데 참 그 각 에디션별로 멋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모아보세요. 1편 보시면 분명히 2편도 보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새로 보시는 분들. 그렇죠. 그럼요. 예. 자, 우리 그러면은 허신의 시네마 이번에는 신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이 추석에 맞붙는 영화들, 기대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영화 중에 한 편을 골랐는데요.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 네, 9월 27일 개봉 예정인 작품이고요. 15세 관람가. 15세. 네, 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은 이제 송강호 배우가 맡았는데 김열 감독이라고요. 네, 첫 번째 데뷔작을 냈는데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작품부터는 별로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든 술집을 가든 주변에서 영화인들이 수석수석대요. 제 첫 번째 작품 좋았는데 그 다음 것들은 뭐 영 별로야 이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영화를 지금 다 촬영을 끝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항상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막 꿈을 꿔요. 좀만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10분만 재촬영을 한다면 걸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찍고 있는 영화를? 거미집이죠. 지금 찍고 있는 영화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끝냈는데요. 네, 결말에 10분만 바꾸면 이건 자기가 생각하기엔 엄청난 걸작이 될 것 같아요. 왜 근데 진작에 그렇게 안 찍었어? 네, 왜냐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작자를 찾아가죠. 너 미쳤어? 10분 재촬영한다고? 당시는 1970년대잖아요. 만약에 재촬영했을 때는 70년대가 배경이에요? 네, 70년대가 배경이거든요. 그럼 시나리오로 완성하면 그거를 정부에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김열 감독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근데 그 신상 필름이라는 곳이 제작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손자가 있어요. 네, 전여빈 배우가 연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김열이 찾아가서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극중 전여빈이 시나리오를 보고 푹 빠져가지고
이거 정말 10분만 재촬영하면 완전 예, 걸작이 될 것 같아. 예, 이러면서 정말로 재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열 당국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작자는 반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끝내 완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약간 소동극이네요. 소동극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영화 속의 영화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보는데 또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또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미집이라는 영화는 네. 무슨 내용이에요? 거미집이라는 영화는요. 아마 그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부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외부 여자가 그 부부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집안을 파멸로 이끄는 김기영의 한여? 뭐 그런 네. 영화를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설정들이 나와요. 전에는 그런 영화 없었는데. 그렇죠. 한여가 독보적인데. 그러니까 1960년에 이제 한여가 나왔잖아요. 60년에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충녀라는 작품도 나오고 충녀는 훨씬 나중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거미집이라는 이 영화의 극중 배경은 또 1970년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여라든지 그런 영향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깐,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찍고 있는 헷갈리잖아요. 아, 네네네. 이 영화 속에서 찍고 있는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1970년이 배경이에요. 지금 이 영화가 개봉 네네네. 영화가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 찍고 있는 영화는 당시 그 시대인 그냥 거죠. 그 시점이고, 맞아요. 근데 70년대예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느낌이 들었냐면 설정 자체는 한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근데 그 무대 세트 있잖아요. 예. 그것은 환여하고 굉장히 충녀라든지 환여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은 네. 저기 뭐 사전에 이거 뭐 사실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좀 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 영화 거미집이 공개된 후에 김기영 감독님 유족이 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 중에 이제 김열 감독이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인의 좀 이 명성에 누가 되는 설정이 있다라는 걸로. 하지만 지금 얘기가 잘 풀려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정식 개봉하기로 지금 확정이 됐어요. 영화 속에 실제 네. 약간 좀 감독이 나빠요? 아, 나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코믹한 인상이 있고 굉장히 소동이 벌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족들이 보기에는 불편했구나. 그렇죠.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네, 불편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네. 잘 풀려서 상영은 되기로 했고 다행이네. 그리고 그 영화사 제작사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 김열 감독에 대해서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구석들을 발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감독님의 이제 그 신작이기도 하고 네네. 이래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와도 이제 함께 출연하는데 벌써 이 두 사람이 작품을 함께한 게 5번째인 거예요. 예, 반치광도 했고 놈놈놈도 했고 밀정도 했고 조용한 가족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거미집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놈놈놈과 이 거미집 같은 경우는 칸 영화제 함께 가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두 사람은 이제 호흡이 잘 맞는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임수정 배우도 출연을 해요. 예. 임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김지훈 감독과 함께 장화홍련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몇 년인가요? 오랜만에 만난 거네. 네, 2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정수정 배우도 출연해요. 이제 FX의 크리스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서 극 중에 이제 임수정 배우와 정수정 배우 같은 경우는 1970년대의 영화잖아요. 예. 1970년대 이 배우들의 톤을 기억하세요? 목소리 톤을? 그럼요. 아니 이거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저기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60년 한여가 네. 그런 식이었고 네네네. 70년 환여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톤까지 살리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 화면비가 1.66대 1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970년대 영화의 어떤 느낌을 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어서 이 거미집의 룩이라고 할까요? 화면 룩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 연기하는 배우들의 말투도 그렇고 화면비도 그렇고 마치 정말로 197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주는 게 또 거미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10분. 네. 기대가 되고. 근데 마지막 10분을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아마 시나리오를 다시 검토를 하면 이거 중간에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소동이 굉장히 커져가는 거예요.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직업 네. 가진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그 교열 교정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검토해야 되고 네네. 비문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네네네. 그런데 내가 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망합니다.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글이 나오는데. 네네네. 아무튼 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요. 한여 마지막 장면. 네네네네. 한여 마지막에 진짜 그 당시 갑자기. 60년에는 관객들이 아마도 네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법한 그런 처참한 결말이 나오고 나서 네네. 갑자기 이 남자 주인공이 국중 김진규 배우가 김진규 배우가 네. 우리 쪽을 눈을 마주쳐. 그렇죠. 맞아요. 제3의 벽이 제3의 벽이 무너지더니 네. 관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맞아요. 교훈적으로 그렇습니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 아무쪼록 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맞아요. 이래가 이제 검열 때문에 그쵸. 그런 건데 네. 뭐 그거를 고친다고 해서 영화의 전반적인 평가가 바뀔까 그런 건 생각은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당시에는 촬영을 저렇게 했구나라고 뭐 향수라든지 과거의 어떤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촬영 현장에 돌아가는 것, 특히 감독이 어떤 욕망을 과하게 집어 넣을 때는 마치 이 스태프들은 거미 줄에 걸린 것 같이 탈출도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영화 현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식의 해석이 좀 가능한 게 꽤 있고 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 거미집이라는 이제 영화의 제목이고 거미집을 찍는 촬영 현장을 보여주면서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또 극중에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입체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보는 관객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많이 변했다 영화 현장이. 네. 옛날이니까 거미집 같았는데. 네네네. 지금은 이제 마치 그 오메가 미사일을 기다리는 메칸더 V처럼 정말 그 시위만 보고 있어요. 이거 이제 곧 퇴근 시간인데. 네. 다들 갈 텐데. 그렇죠. 큰일 났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배우들이 겹치기 출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배우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0편을 출연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3편의 영화 현장을 돌아야 되잖아요. 극 중에 그런 현실도 보여져요. 깡패도 많았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쵸. 옛날 노래도 많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70년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김추자의 나뭇잎이 떨어져서 또 나오고요. 그리고 장현의 나는 너를. 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지. 근데 한동안 뜸했었지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1970년대라는 그러니까 어떤 옛날. 통 배경. 그렇죠. 옛날. 그런 느낌을 살리게 음악을 잘 활용을 한 거죠. 영화 이미 뭐 187개국에 판매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주훈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또 많이 알려진 감독이기도 하고, 특히 김주훈 감독은 장르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이야기, 그리고 장르라는 거는 관객들이 보기에 편한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해진 흐름 안에서 이야기가 변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해가지고 송강호 배우는 정말로 국제적인 배우가 됐잖아요. 기생충도 성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에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사실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어. 송강호 씨 빼고는 다른 배우분들 얘기를 말씀 많이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오정세 씨도 나오네요. 네, 오정세 배우가 이 강호세라고요. 굉장히 톱스타예요. 근데 바람둥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자신은 몰래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걸립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이 영화에서 눈에 가는 배우가 2분 또 계세요. 물론 많은 배우들이 눈에 가긴 하는데 박정세 배우, 박정수 배우.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출연했고 처음에요. 거미집 그 캐스팅 제안이 왔대요.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영화도 안 하고 계속 TV에서만 이제 볼 수 있었으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거미집? 이러면서 공포 영화야? 라고 했는데 김지훈 감독도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김지훈 감독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거미집이라는 시나리오가 왔는데 좀 봐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남편분께서 시나리오를 딱 보게 되면 처음에 김지훈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김지훈 감독 작품이야? 라고 했더니 박정수 배우가 누군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군데? 네. 그랬더니 엄청나게 한국에서 영화 잘 만들고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수 배우가 그래? 그럼 나가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읽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미집으로 정말 칸 영화제 가게 됐잖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이 대사가 입에 잘 안 붙더래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톤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김지훈 감독이 박정수 배우를 왜 캐스팅했냐고 물어볼 때 저분은 발음이 너무 좋다고. 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대사 톤이 지금 입에 안 들어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시절 네. 박정수 배우가 70년대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어찌됐든 이 원래 이제 뭐랄까요? 예전에 방송국 네네. 기본적인 관습적인 그 배우의 데뷔부터 그쵸. 쭉 성숙해 나가는 과정, 맞아요. 이런 훈련 과정 거친 분들은 네네. 발음 안 좋은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맞아요.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연기 못하는 분들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이제 거미집에 출연할 때는 표독한 시어머니. 뭐 그렇겠지. 네, 그 역할로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정식 캐스팅은 아닌데요. 특별 출연으로 정우성 배우가 또 출연을 해요. 뭘로 나와요? 네, 여기서 신감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네. 네, 정우성 배우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 신감독이라는 그 역할은요. 기존에 봤던 정우성 배우의 이미지와는 좀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의미에서 미치광이 감독 같은 역할이거든요. 네, 굉장히 좀 패셔너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정우성 배우가 출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이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재밌겠네요, 진짜. 네. 이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즐거움, 재미까지. 그리고 그 배우들의 이름 같은 경우, 극 중에 이제 배우들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화 속 영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연상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1970년대 영화들을 좀 보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 배우는 혹시 저 배우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이 배우는 또 이 배우와 연결되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좀 상상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는 재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 분들에게는 1970년대 영화 현장 뭐 저랬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굉장히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중장년층의 관객들에게는 그래, 저때 저랬지. 그리고 영화들도 저렇게 만들어졌지 라는 거로 또 향수할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게 거미집이기 때문에 왜 추석에 개봉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바로 그 점이 전 세대에 좀 통할 수 있다. 그렇죠. 마지막 한마디. 네. 우리 현홍 평론가님 문어로 빙의해서 네. 이 영화 추석에 흥행을 할까 안 할까? 네. 한다. 오케이. 네. 자, 우리 9월 27일 개봉하는 영화 거미집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신의 시네마 허남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